하면 그 다음 2주 뒤에 10번 인천 시당위원장님 모시고 하는 10번째 강의 그리고 수료식 이렇게 총 오늘 포함 4번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역, 젠더, 세대의 정치적 갈등과 이것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통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조금 민감하면서도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좋은 강사분을 누구를 모실까 하다가 젊고 또 지역적인 그런 갈등의 현장에도 계시고 또 세대의 갈등을 또 얘기해 줄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청년위원회 수석위원장님도 하시고 어려운 대구에서 여기 소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동구청장, 또 대구시장, 국회의원 이런 것들 출마를 당의 명령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서 묵묵히 수행하신 우리 서재원, 지금은 대구시당 청년위원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려주시는 거예요? 네, 좀 인사하시면 저희가 내려드릴게요. 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재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강연이 내릴 동안에 제가 한번 그냥 편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주제하고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빼빼로데이. 빼빼로데이죠. 그럼 제가 하루 종일 뭘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빼빼로 사올까 맞아요. 근데 빼빼로를 안 사왔어요. 왜 안 사왔을 것 같아요? 네, 준비를 해올 것 같아서 지역위에서 그래서 안 해와서 제가 이제 그 빼빼로데이인데 빼빼로가 111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강의도 좀 재밌게 하고 또 우리 이제 내일이 더 기대되는 부평을 위해서 제가 오늘 하루 동안 고민했던 거는 어떤 선물을 좀 드리고 어떤 좀 이벤트를 하면 좋을까 생각해서 1111 가장 내일이 기대되는 그래서 위원장님 맞췄기 때문에 제가 로또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 중간마다 질문해서 맞추시면 제가 한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첨되면 그것도 다 정했어요. 주제, 지역, 젠더, 세대를 위해서 반 정도는 기여해 주세요. 이쪽으로. 네. 네, 그러면 강의보다는 사실은 의원님도 계시고 보좌님도 계셔서 저도 이제 경험이 상대적으로 이제 없다 보니까 어떤 학술적이라든지 경험적인 것보다 제가 가진 것들, 제가 경험했던 것 위주로 서로 좀 의견을 공유하고 한번 이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제 한번 실천해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연이라기보다는 논의를 시작할 때 중간중간에 편안하게 뭐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네,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청년위원장입니다. 지금은 대구시다. 근데 한번 보시면 제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동구청장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나이가 39세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성향 자체가 워낙 보수적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 입당한 지 3개월 만이었습니다. 그것도 저 혼자로 이제 민주당에 오다 보니까 당원들이 그때는 시의원도 구의원도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했었는데 제가 구청장 나오게 된 것이 후보가 없었습니다. 후보가 없었는데 어떤 후보가 왔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문재앙이고 정말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외치던 국민의힘 후보가 온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대우증권 12년 생활 경험을 다 하고 어떻게 보면 회사 생활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는 정말 정치인답게 좀 잘해야겠다. 그때 의욕이 넘쳐가지고 지역위원장한테 그럼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구청장이 된 거예요. 그 구청장이 되고 나서 2년 뒤에는 또 국회의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6월 달에는 대구시장으로 나갔는데 4년 동안 바뀐 게 있어요. 4년 동안 바뀐 게 뭐냐면 4년 전에는 제가 구청장 나오지 말아 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제발 나와달라고 합니다. 그만큼 준비가 안 된 것도 있지만 제 스스로가 많이 노력했다라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이런 도전을 할 때 여기 의원님도 계시고 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얼마나 그 기존의 선입견과 어떤 그 기득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험에 의해서 제가 그 고민과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도전했을 때는 좋았어요. 왜? 제가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가장 힘든 도전은 이번입니다. 제가 전국 청년위원장도 아니고 시당 위원장도 아니고 시당의 청년위원장이라고 하니까 이제는 거꾸로 얘기하세요. 대구시장이라는 급이 있는데 어떻게 청년위원장 그것도 시당의 청년위원장 하냐고 또 이제 저한테 공격 아닌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당내에서 그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두려움을 감안하면서까지 대구시당 청년위원장으로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한번 고민을 한번 아니면 개인이 한번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보자면 한번. 정말 어려운 대구잖아요. 그러니까 젊음으로 지역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한 10% 맞죠? 10%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은 당을 위해서 그래. 당을 위해서, 네.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고문님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네. 의원님, 네. 젊은 청년층이 없는 고령층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책이 많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선생님, 세대 갈등을 예. 없애겠다. 없애겠다. 야 주제 맞고, 예, 우리 또 청년분 표를 빼고 싶다. 틀을 깨고 싶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여성 남은. 선생님 말씀한 성실을 하고 싶어서.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 끝에 계신 우리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천 미추홀구의 우리 그 위원장님. 후보가 없어서. 후보가 없어서요. 아,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그 한 이유가 그 당사 일체라고 해서 도전한 건데요. 사실은 그 말씀하셨던 편견을 깨고 싶었던 게 맞습니다. 편견을 깨고 싶었던 게 우리는 보면은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구의원은 낮고 구청장은 높고 막 이런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후보 나온다고 해서 청년위원장 나온다면 그게 시당 청년위원장으로서 준비가 안 돼 있고 고민이 없고 너는 비전이 없어서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면 받아들이겠는데 시장 후보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청년의 나이가 중년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43살인데 우리가 당헌 당규상에 45세까지가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청년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혜택을 많이 받아서 이 청년들이 대구에서 더 잘 활성화되고 쉽게 놀고 즐겁게 놀고 편하게 더불어민주당원님을 인정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제가 향후에 행보에도 도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당후사가 아니고 당과 제 개인의 정치적 목적이 일치하기 때문에 당사 일체로 제가 엄청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지켜볼 거잖아요. 얼마나 잘하고 있나. 예, 그런 의미에서 네, 제가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분이 제일 맞춰주시고 우리 어머니는 아니고 여성 당원님이시니까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지금 많이 가져왔어요. 지금. 야, 예. 요거, 예. 대신에 1등 당첨되면 세 분야에서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더 이어나가자면 저는 그 2007년도에 배우정권에 있었습니다. 연수부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성향 자체가 좀 편견에 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조합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직원을 대표하는 양부서에 있었고, 그리고 펀드 매니저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험 자체가 지금의 어떤 정치적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 균형 감각을 조금 이제 익히는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원래는 부산 대구 출신. 원래 대구인데 저는 2004년도에 이제 입사를 하고 2007년도부터 11년 동안 이제 본사에서 생활했었죠. 예. 그리고 2015년도에도 편견인데 제가 37살에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예, 새로운 정치적 도전을 위해서 제 고향 대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당에서 많이 혜택을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또 서 있고 또 대구 시민 앞에서도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동구청장 하고 나니까 이게 기회를 많이 주세요. 막 지역위원장도 엄청 높은 자리잖아요. 막 지역위원장도 시켜주시고 상금 부대변인 또 시켜주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정말로 지역위원장을 선출하는 조직 강화 특별위원도 이렇게 기회를 너무 주셔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봉사는 아니지만 좀 베푼다기보다는 제가 받은 거 제가 그거 갚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좀 지금 이 자리에도 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제하고 다 관련이 있어서 그랬는데요. 이게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좀 듣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제가 국회의원 선거할 때 시민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정치인들 절대 믿을 수 없다. 당선되고 나서 너무 이렇게 일을 안 하고 뭐 전과 후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디어로 그냥 뒤통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가지고 당선 뒤에 더 기대되는 후보라는 슬로건 했는데, 이걸 하니까 이제 동네에서는 저보고 이제 뒤통수 후보구나 니가. 예, 그래서 뭐 물론 이게 그 선거 마케팅에 대해서 장점이나 단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선거 포스터 매번 막 정중앙에서 뭐 볼펜 쥐고 있고 연구하는 듯한 느낌, 이걸 좀 깨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그렇게 했었고, 이번에 시장 나왔을 때는 여기서 달라진 게 그렇죠, 신발입니다. 신발이 파란색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웃긴 얘기인데요. 제가 그 전까지 또 경기도에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있다가 내려오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야, 서울에는 이게 유행이가 이게 짝짝이다.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 신발의 기능이 색깔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발을 보호하고 걷는 데 주안하듯이 정치인들도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의 삶을 편안하게 인도하는 그런 정치인을 뽑으셔야 한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색깔을 좀 이렇게 짝짝이로 신고 가면, 예,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제 나름의 고민을 한 거고요. 그리고 포스터도 이걸 보시면 이번에 시장 포스터입니다. 이게 제 아들 돌잔치 때 찍은 건데요. 이게 또 기존에는 너무 이제 그 똑같은 이 포맷이 있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좀 파격 아닌 파격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 편견이라는 그런 선입견, 선거를 어떻게 하고 후보가 어떻게 하고 이걸 한번 깨고 싶었던, 예, 그런 마음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는 홍준표 시장한테 최대표로 떨어졌지만 얼마 차이예요? 제가 17%를 받았고 이제 홍준표 시장은 75%인가 받았으니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때는 비하인드인데 막 홍준표 시장 욕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막 새벽 3시부터 선거를 엄청 많이 열심히 했어요. 나왔었어요? 4명 나왔습니다. 4명. 예, 정의당하고 이제 기본소득당. 예,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홍준표 시장님은 선거를 안 해요. 이분이 선거운동을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진짜 아침에 인사도 안 하고. 근데 지금 와서는 감사한 게 열심히 하셨으면 제 15% 안 될 거예요. 지나 보니까 참 감사하구나, 이런 부분도. 진짜 홍준표 시장님이 농담 아니고 아침부터 열심히 하셨으면 아마 80% 이상 받았을 거예요. 11 넘고 11구나.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보다는 제 비하인드를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주제로 들어가게 되면 갈등이지 않습니까? 그 갈등이 이제 찾아봤어요. 보니까 한자로 보면 뭐 칠과 등나무 해서 칠과 등나무가 얽히듯 복잡하게 얽혀서 화합하지 못하는 모양인 거죠. 그래서 심리학 용어로도 인간의 정신생활을 막 혼란하게 만들고 내적 조화를 파괴하고 막 갈등이 2개 이상 상반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결정을 못하는 현상인데 더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용어 자체에서도 갈등도 좋은 갈등이 있더라고요. 3가지가. 이거 한번 문제 내겠습니다. 3가지 갈등의 유형 3가지. 뭐지? 네, 좀 어렵죠. 어렵다기보다는 좀 이게 안 와닿아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갈등이라도 뭐 예를 들어 대학교 2군데가 합격했을 때 좋은데 좋은 곳 플러스에 대한 갈등 그런 종류가 있다고 하고요. 또 이제 그 반대 이제 어떻게 보면 유형으로 보면 한쪽이 좋고 한쪽이 나쁘고 다른 쪽이 다 나쁜 마이너스형의 갈등이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갈등은 당연히 처음에 좋은 갈등, 정치적인 뭐 세대 갈등에 말할 때 우리가 세대적으로 뭐 예를 들어 청년에게는 500만 원이 주어지고 뭐 장년에게는 400만 원이 주어진다 이런 갈등이 아니겠죠. 예, 그 서로 간에 어떤 마이너스가 되는 그 갈등이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의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오늘 또 한번 논의해 봐야 할 주제에 대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이렇게 언론에 한번 찾아봤어요. 갈등 중에 갈등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 이제 대구 시민이 아니고 전국 시민들이 2018년도 자료인데 어떤 갈등이 있냐 했을 때는 물론 2018년도 이때 특정한 어떤 사회적 현상에 따라서 뭐 어떤 주제에 대한 갈등이 있겠지만 한번 보시면은 젠더 갈등 이념은 그 당시는 아마 선거 이후라서 저는 이런 갈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젠더 갈등이 20%, 세대 갈등이 거의 10%잖아요. 근데 보면 지역 갈등이 3%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계층 갈등도 어떻게 보면 지역 갈등 안에 들어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 왜 계층 갈등이 지역 갈등과 좀 연결되고 같이 가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니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게 좀 흐릿해서 안 보이실 텐데 이게 2018년도 자료라고 했었잖아요. 2018년도에 그 당시에 평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평화의 바람이 불었을 때도 똑같죠. 보면 여기는 대구, 경북, 제가 있던 불경은 구청장이 맑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이라도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여기는 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심판받았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안전하죠. 전라도, 광주.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유동적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지역 갈등이 상당히 이제 정치권에도 나타나고 있고 저희가 계속 선거 때 대구 시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GRDP라고 해서 1인당 이제 생산액 부가가치의 그 총합을 대구가 24년 동안 꼴찌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게 뭐냐면 꼴찌 다음이 어디냐고 공격해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대구 다음 꼴찌가 어디일 것 같아요? 부산. 광주. 예. 전라도 쪽. 예, 광주입니다. 광주. 예. 그래서 내들이 감사합니다. 네, 광주입니다. 광주.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은 공격하는 것이 대구 욕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도 전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일을 못했기 때문에 합리화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지역에 보면 경기도도 그렇고 전라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경기도에서 제가 경험한 것은 경기도는 이재명 그 지사님이 있을 때도 국민의힘이 별로 없었어요. 그 90% 이상은 민주당인데 거기가 발전이 된 거는 의원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의원의 역할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면 정책을 보더라도 90% 잘한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10%의 미비점을 교묘하게 가지고 정확하게 의회 활동을 하면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균형이 되는 게 아니고 서로 견제가 되면서 서로 발전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당 독점의 문제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지역에 대한 문제. 그래서 보시면은 서울 같은 경우도 GRDP가 많이 올라가죠. 예. 근데 이게 더 조금 내부적으로 보면 1인당 GRDP잖아요. 10년 전에는 뭐 이 자료를 보면 서울 인구가 1000만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800만이잖아요. 800만 인구가 줄었는데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경제가 엄청나게 좋다는 거죠. 경기도도 조금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경기도는 인구도 늘고 경제도 느는 거예요. 근데 대구나 부산을 보시면 특히 대구 같은 경우 보시면 저도 이제 GRDP가 똑같습니다. 10년 전이나 그렇게. 그리고 인구가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250만에서 238만까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데 GRDP가 정체되는 건 이거는 어떤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지역의 어떤 갈등의 어떤 핵심이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건 요즘에 뭐 그 고향 유치세, 그 유치라는 고향이 기부세해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500만 원까지 하면 자기 고향에 세금도 주고 선물도 주거든요. 저는 이게 물론 해법은 아닌데 이런 식의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저도 서울에서 10년 살았지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대구는 뭐 좀 그렇지만 유명한 그 이게 뮤지컬도 잘 안 오잖아요. 이게 수요가 안 되니까. 근데 서울은 정말 자전거 도로도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 인프라부터 모든 게 이제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돈과 모든 정보가 이제 서울 수도권 위주로 가다 보니 이게 사실 그 대구도 보면 훌륭한 청년들이 서울 경기도로 가요. 왜? 저도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일을 해도 서울 경기도는 연봉 4천 받는데 대구는 3천만 원 받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시장 후보 때도 공약했던 게 이 훌륭한 인재가 유출되면 청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도 자식 있잖아요. 인천에 부평에 있어야 되는데 부평에 있다가 대구로 가보십시오. 전세, 아파트 누구 돈으로 삽니까? 부모님이 내주셔야 돼요. 그러면 노후 자금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재를 대체하기 위해서 또 인천에서는 훌륭한 또 외부 인재를 또 유출하기 얼마나 또 노력해요. 이 비용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유출이나 이런 인구 유출 문제가 단순한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구시장 후보 공약일 때 중소기업들이 많으니까 이 기업의 청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에서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전기차 우리가 활성화시키거든요. 대구에서도 전기차 수요가 없다 보니까 택시 위주로 가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택시가 전기차는 이틀 놀고 하루 쉬는 게 보통인데 전기차 수요를 위해서 대구는 전기차 운전하시는 분은 가능하면 30일 다 영업할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1인당 택시 기사 수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문제인 거예요. 사회적 문제로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게 되면 지원도 한 30% 먼저 해주고 싸게도 해주고 해서 전기차를 활성화시키면서 청년들을 또 묶어두고 또 2년이나 3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경험이 있어서 만약에 또 이직을 하고 싶으면 대구에 산악기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갈 때 가산점을 부여해서 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묶어둘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뭐 젠더 갈등을 논하면 오직 정치적 이슈 말하잖아요. 보면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뭐 좀 그렇지만 뭐 국민의힘 이게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고 뭐 이제 좀 강성인 분들은 뭐 이렇게 대한민국 지도에서 빼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보면 사실은 그리고 뭐 대구에 계신 분들도 전라도를 비하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게 정치권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누적돼서
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나. 그것이 이제 주는 아니더라도 이런 지역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이제는 그 우리 민주당도 전국 정당화가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정당화라는 게 대구에 민주당 의원을 한 명 배출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치 집단의 본연의 역할을 더 잘하자라는 의미에서 저는 전국 정당화의 슬로건이 전 맞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세대하고 같이 이제 이어나가면 인구도 많이 이제 변화가 됐는데 꼭 공부해 보니까 특이한 거는 다행이라기보다는 성별은 거의 좀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의 50%로 다 비슷하더라고요 지역별로.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청년위원장 했었잖아요. 청년위원장 할 때 청년의 그 관심을 좀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2020년에 10월이죠. 그러니까 2020년 10월에 청년에 관해서 좀 획기적인 국가의 어떤 그 이제 제도가 마련되었는데 2020년 10월에 202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 문제입니다. 우리 늦게 오신 분. 네, 당원님. 2020년 청년에 관련된 어떤 획기적인 게 바뀌었어요. 새롭게 추가됐어요. 법이. 예, 선거 연령이 바뀌었네요. 선거 연령은 아닙니다. 한번 예. 희망소득 뭐 해서 그 보태주는 거 있잖아요. 뭐 직장 다니다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예. 네. 그럼 요거는 이제 제가 한 장 가져가는 걸로. 네. 2020년도에 청년 있잖아요. 청년법. 우리가 청년 기본법처럼 청년 관련된 청년의 날 지정하는 법이 생겼어요. 네, 청년법이. 그래서 그때 청년의 나이를 이제 지자체별로 34세까지 하는 데도 있고 39세까지 하는 데도 있어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나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34세가 청년이고 39세가 청년이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걸 비교를 해보면 2020년도에는 보세요. 경기도와 서울은 20세에서 39세 비중 자체가 26%, 29%인데 이게 보면 20년도에 27% 좀 줄었는데요. 감소율 자체가 많이 줄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있던 대구 경북을 보시면 2020년도에는 21%, 20%, 25%인데 2022년 2월이 지나서 한번 확인해 보면 20%, 24% 감소율이 더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조금 이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청년들이 일을 해야 되는 세대가 중심인데 이 청년들이 없는 거예요, 지역에.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더 심각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저는 청년이 나이를 39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44세까지 하고 대구는 한 42세로 해서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청년들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라는 걸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이렇게 좀 잡아둘 필요가 있다, 정책으로. 그래서 지금 법으로는 몇 살까지 그게 있어요? 법으로는 그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34세로 되어 있고, 근데 서울하고 경기도, 서울은 39세인가 경기도가 34세 헷갈리는데 또 달라요.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법의 자체에도 각 정책 사업마다 청년의 그 대상을 달리 할 수 있다라고 좀 일분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은 34세가 맞대 경쟁하는 게 아니라면 이런 지자체별 어떤 지역마다 어떤 이런 인센티브, 이거는 이제 서로 피해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갈등의 구조가 뺏어가는 갈등은 안 되지만 더 주고 같이 주고 하는 건 상관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지역에 대한 갈등이 좀 이렇게 점점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지역에 관련된 거는 좀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어떤 질문이나 개인의 생각이나 한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그 정치적 갈등과 이런 아까 경제의 갈등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근데 근데 사실은 정치적으로 전라도하고 대구, 특히 이 지역하고 사실 다 어려운 건 비슷한데 불구하고 그 갈등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중앙 서울과 경기에 비해서 두 군데 다 두 지역이 다 차별을 받고 있는 건데 어떤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정확하게 막 연구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정치적인 좀 이제 원인도 있다고 보는 게 최근에도 보면 여기 김포 경기도 인천도 그렇지만 GTX라든지 이런 교통이 이게 되게 좋잖아요. 그게 점점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에서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뭐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이렇게 표와 연관되다 보니까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부산 이전했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그 표와 다 연결되고 또 효율성만 또 따지다 보면 당연히 부산에 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우리가 계속 어떤 효율성과 어떤 경제성만을 보다 보니까 좀 우리가 놓쳤던 어떤 큰 그림,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질문해 주셨으니까 네. 1등 되시면 대구에 좀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젠더 갈등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정치권이 가장 핫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젠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자료를 보시면 앞으로 더 젠더 갈등이 심각하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이제 점점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지금 이 젠더 갈등이라고 젠더 갈등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정치권에서 이게 단순히 갈라치기 한다고 비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도 뭐 물론 이제 저도 남성이다 보니까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저도 무의식 중에 여성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네. 있고 그에 대해서도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란 일도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젠더 갈등 자체가 사실 여성 대학생들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세대 갈등보다 여성들이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유리천장이라는 그런 부분을 이제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결혼 이후에 또 경력 단절이어야 되는 막연한 두려움, 현실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이게 워낙 이게 현실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같이 이게 성적인 어떤 갈등이나 공격 대상 이런 부분이 돼서 이 부분은 조금 저도 이게 같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주제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여성위원장님 계시니까 한번 정치를 또 하시면서 본인이 또 여성으로서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갈등 안 좋은 부분 혹시 사례라기보다 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저는 일단 청년이자 여성이었고 이번에 선거를 출마를 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정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애 키우지. 애 키우고 다음에 나오지. 아니면은 구의원부터 하지. 왜 바로 시의원 나오냐. 이제 이러면서 경선의 기회도 사실 주지 않으시려고 했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비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하신다는 분들은 뭐 50대 이상, 60대의 남성분들 정치인의 어떤 표준화된 이미지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깨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안 그래도 부평에서 이제 여성의정이라고 정치학교가 있어서 여성 정치인들을 만나고 왔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제 지역에서 일은 다 시켜먹고 선거 때는
자기랑 밤에 술 마셨던 남성분들한테 공천을 준다. 이제 그런 이제 불만들을 토로를 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뭐 단순히 여성이기 때문에 달라라는 것보다도 여성이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어떤 그 남성들만의 문화가 어떻게 보면 주를 이루어가는 가장 폐쇄적인 집단이 저는 정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뒤에 남성분 한번 의견 있으시면. 당장은 힘들겠죠. 왜냐면 저는 이제 남자로서 때로는 제가 역차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젠더 갈등이라는 게 사실은 예전부터 있어 왔고 어느 정도 이제 여성이 사회적으로 진출하면서 그게 부각된 부분도 있는데 너무 최근에 거기 빨간단에서 갈등을 조장시킨 영향도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자분은 누군가의 저는 뭐 누나가 없지만 누군가의 어머니고 누군가에는 동생이고 누나일 수도 있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남녀 갈등을 부각시켜서 뭔가 이게 이데올로기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치달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같이 살아야 돼요. 어차피 결혼도 남녀가 뭐 저는 뭐 동성으로 파트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남녀가 결혼을 하고 그렇게 우리 사회가 흘러왔는데 그 갈등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서로 간에 양보를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분 이해하는 게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그러면 자 양보하는데 이거 어떤 분인데 1등이 다 누구? 잘 뽑으세요. 1등은 양보 못하지. 아니 1등 걸리면 우리 부평 밥에 다 들고 와. 반은 하면 안 돼요. 네, 반은 네. 이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27살에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MB 때 한참 이제 그 여성 임원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이제 그 당시에는 역차별이다 이거. 왜냐하면 같은 능력으로 보면 남자분이 더 지점장으로 가야 될 상황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성이라는 어떤 그 임원에 대한 숫자로 하다 보니까 아마 좀 다는 안 그렇지만 지금 30대 중반에서는 그렇게 역차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여성분들은 이런 역차별이 아니라 이런 기회의 공정함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똑같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도 공천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회나 같은 잣대로 평가해 달라는 것인데 여성이기 때문에 배제시키고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포인트가 다른데 이게 섞여버리니까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대화해 보면 이 부분은 이게 정말 먼저 좀 이해를 저도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100% 여성의 그 정치 활동할 때 그 서러움을 몰라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청년으로서의 어떤 서러움이라든지 문제 제한이 있으면 조금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험이나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역지사지해도 이게 많은 역지사지인데 본인이 안 겪어봤기 때문에 더 모르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정치권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민주당은 그러면 그 역으로 그러면 또 표를 의식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젠더 문제는. 그리고 이제 그 세대도 마찬가지죠. 보면 세대 갈등이 젠더 갈등보다 못지않죠. 이제 사실은 여기도 보시면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라는 것이 이제 거의 85%인데 뭐 거의 80%가 앞으로도 더 세대 갈등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여기서 저는 세대 갈등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더 힘들 거라고 느꼈던 것은 서로 노력을 안 해요. 세대 간에. 저는 놀라운 경험을 했었는데 최근에 경기도죠. 이제 거기 기관에서 이제 있으면서 점심을
그 부장님이면 부장님만 먹고 사원은 사원만 먹어요. 근데 이제 일반 사회나 직장 같은 경우는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같이 이제 섞여서 먹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하고 같이 정보 교류 차원에서 같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부장님들끼리 모이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외부인이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신입사원들이 오면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생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부딪히고 갈등의 요소를 제거하는 게 최선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식도 안 하고 식사도 같이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그 평생 직장 개념이 아니니까 저는 이제 인턴들하고도 식사도 같이 하고 아르바이트도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은 또 의외로 이게 좀 이렇게 어르신들, 부장님들 술 사주면 막 따라가고 싶고 막 같이 배우고 싶은데 그게 이제 약간 미스매칭이 되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또 눈치를 보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같이 노력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노력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대 간의 그 어떤 문제나 그 세대 갈등의 당사자가 되면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도 지역이도 보면 사실은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청년의 문제나 여성의 문제도 조금 더 넓혀 보면 또 청년 세대 어떤 그런 부분도 사실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청년들은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나와야 된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 기성 세대를 또 솔직히 청년의 세대이지만 그걸 동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서로 어떻게 보면 실력을 거르면서 한번 싸우거나 토론하거나 하지도 않아요. 내내 하고 이제 서로 이제 마치면 식사도 따로 하는 거예요. 같은 지역이 안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게 이게 풀어나가려면 뭐 문제가 뭔지도 알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성의 남성의 젠더 갈등은 제가 봤을 때 그 고민이나 어떤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알아요. 핵심적으로. 근데 이 세대 청년 20대하고 50대하고는 이 사고가 다르다라고 뭐 M대 세대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고 뭐 기성세대 꼰대라고 규정을 지어버리면서 나가다 보니까 대화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보면 저도 지난주에 대학생위원장한테 물어봤어요. 야, 일부에서 20대들은 50대를 꼰대를 넘어서 너희들이 취업이라든지 어떤 모든 혜택을 뺏어간 나쁜 세대로 규정하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아닌데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저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단지 이제 젠더에 대한 갈등에 대한 우려, 이 고민을 하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식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부터. 20대는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고 안 맞다라는 걸 규정을 해버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이제 제가 40대이기 때문에 저는 50대, 60대 분께서 정말 나라와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알거든요. 근데 20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오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40대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기서 연결 세대로서 50대, 60대에게 20대가 가지는 그 어떤 독특함이라기보다는 그 특성 이거를 단순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설명해 줄 수도 있고 20대에게는 50대, 60대가 왜 개인을 좀 희생하면서까지 조직을 위해서 또 이제 기여를 하고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주장을 하지 우려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걱정도 되고 그런 부분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기성세대, 50대가 제가 볼 때 20대하고 바로 매칭은 거의 어려운 게 저도 사실 20대하고 얘기하면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50대, 60대 분이 얘기하시면 놀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같은 지역에서도 그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걸 얘기를 하면 좀 더 가까워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역이라든지 젠더 갈등은
우리가 문제나 해결책이 그래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세대 갈등은 왜냐하면 이게 주체가 다들 사실은 벽처럼 다 막아져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다들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서 두 갈등보다 저 개인적으로 세대 갈등이 앞으로의 큰 우리 국민에 있어서는 갈등 중에 베스트가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다른 세대도 있지만 어떤 중간 짜정 역할하는 우리 40대가 조금 역할을 이 부분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세대 갈등에 대해서? 아니 세대 갈등이라는 것은 일관성된 이유다가 그 나이 차이에 의해서 살아오니 그 모든 것이 틀린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고요. 네. 그래서 갈등은 언제나 있었던 거고 단지 지금 와갖고 이상하게 그 서로를 이해하는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도 이해 안 한다는 것도 난 네.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맞습니다. 20대가 저는 제 친구가 29살 보는 친구가 있어요. 네. 자주 만나서 그러는데 그 친구가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서로 이해만 하면 되는데 그 극단적으로만 가려고 그러냐고.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술 드실 때만 친구는 아니시죠? 술 때가 농담입니다. 네. 그 진짜 그 어르신이 말씀하신 게 제가 맞는 게 네. 그러니까 갈등이 없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이상한 거죠. 네. 왜냐면 아니 갈등이 네. 없을 수 없죠. 없을 수 없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지. 저 0서부터 50까지 사는 사람하고 세상을 지금 20살 사람은 어떻게 같으냐고 그것이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답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름을 인정하면 20대, 20대가 50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20대는 경험이 없어야 돼요. 20대는 도전을 하고 본인이 배우고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떻게 무모할 정도로 행동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자기의 의견도 가감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50대는 그런 경험이라든지 삶의 철학이나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청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막아줘야 돼요.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50대, 60대는 꼰대란 얘기를 듣기 싫어서 20대는 그것이 잔소리고 이것이 본인이 내가 더 잘났다라는 오만함이 있을 수가 있고 바로 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충돌하는 것이라는 것이 예, 그게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는 청년들이 잘못하거나 그러면은 그 50대가 60대가 볼 때 앞서 사람이 분명히 잘못하고서는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해갖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지금은 지적을 안 해요. 그렇죠. 예. 박아버리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표현 물론 이해는 가는데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짜 꼰대가 되잖아요. 50대, 60대 어르신에게. 왜냐하면 본인의 감정을 우리 20대, 30대한테 속이지 말라. 그리고 때론 그 표현을 저는 이제 그래 대신에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길이 아니고 더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표현 자체를 똑같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해하는데 20대, 30대가 만약에 박아버렸다. 이 단어 하나만 문제 제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박은 게 아니고 내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를 못하면 이렇게 바로 더 이제 이해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박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의견을 이게 편안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거죠. 박을 게 아니지. 그렇지. 근데 그렇게 서로 부분이 이게 참 힘들 수도 있어서 저는 그래서 50대, 60대 어르신을 꼭 얘기하는 게 진짜 꼰대가 되자. 꼰대인 척, 꼰대가 아닌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좀 꼰대가 돼서 대화하고 청년들을 설득하려면 설득하든지 아니면 안 된다면 욕을 할 때도 대화를 해놓고 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과정이 생략되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20대, 30대의 잘못된 정형화가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네. 그 세대 갈등의 핵심은 이 20대, 30대에게 점점 사회에서 자기를 진출할 수 있고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40, 50대 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자꾸 줄어든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20대, 30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이유가 안정적인 직장이나 안정적인 자기 일이나 이런 걸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사회가 이제 그 경제는 성장을 해서 기대는 높은데 안정적인 성숙한 사회가 되다가 보니까 이 30대에게
정말 좋은 직장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는 웬만한 대학만 나오면 다 대기업에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대학 나와도 못 가는 이런 상황에서 그 젊은이들이 그 윗세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령화가 되고 더 오래 사시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 정책적으로 연금 개혁이라든가 어른들을 더 배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젊은 세대는 동의를 안 해버리면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점점 오래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배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청년은 기꺼이 그 짐을 짊어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기회가 없고 나가기도 바쁜데 왜 우리들한테 짐은 더 많이 주느냐 이런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정답이죠. 그래서 이재명 이제 당대표가 후보 때도 그 기회의 총량을 늘리는 게 맞다.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더 불만이 아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두려움까지 있죠. 50대, 60대는 이 사항을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저도 98학번입니다. IMF 세대인데 저도 엄청 두려웠어요. 그래도 저는 취업은 됐다니까요. 그렇죠. 지방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은 보면 좀 그렇지만 스카이 나도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 총량이 너무 어렵다고요. 그래서 20대, 30대를 저는 좀 더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리고 20대, 30대가 충분히 때론 공격적이거나 때론 이제 두려워하거나 때론 불안해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저도 사실은 취업이 좀 이렇게 한두 달 놀아도 막 자존감이 떨어지고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 청년 세대들은 10년 동안 그렇게 자기 직장 하나 잡으려고 공부해도 그게 면접 기회조차 안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게 힘든 게 맞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 경로당의 어르신들한테 가서 말씀드리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도 표는 안 될 수는 있는데 좀 제가 봤을 때 우선순위는 어르신들보다는 좀 청년에게 좀 더 집중하는 게 좀 제 입장에서는 청년들을 좀 하니까 좀 한번 그 부분은 이해해 주세요. 제가 구청장이 됐을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사실 왜냐면 돈이 많고 제한도 많고 이해 많으면 다 해줄 수는 있지만 또 사실은 어르신들도 지금은 너무 힘드시고 청년도 다 힘들다 보니까 그런 어른들도 힘드시죠. 근데 이게 갈등의 어떻게 보면 좀 참 힘든 갈등의 요소라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서로 하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세 가지 주제가 진짜 정치권 갈등의 주제니까 어떤 게 있냐 이 부분이 저는 사실 김포공항 이전 관련해서 대선 때 대선이 아니고 이건 지방선거죠.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에서 나오면서 김포공항 이전을 하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제주도 가가지고 제주도 수요 관광객이 없어진다, 줄어든다 라는 게 저는 이게 어떤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는 거라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 이재명 후보의 어떤 GTX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갈 수 있는 방안, 교통 방안까지 다 제시해도 이 하나 김포공항 그러니까 이전하면 제주도는 경제가 망한다라는 것들이 저는 이게 정치권에서 가장 안 좋은 갈등을 요소를 이제 조장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만약에 정말로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김포공항을 이전하게 된다면 그러면 현재 어떤 김포공항 이용객의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대책이 GTX라는 것이 중장기적인 것인데 그럼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갭이 있으면 그 갭에 시간차가 있을 때 발생했을 때 그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는 고민을 해봤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지 사실은 이게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그리고 이 부분도 다 이 젠더 갈등 이게 가장 크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 폐지 이 부분도 저는 참 비판할 수 있는 게 여성가족부 폐지해도 되죠 당연히 여성가족부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여성이나 가족이 더 이제 환경이 좋아지면 여성가족부 폐지해도 되죠. 근데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가 목적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왜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되냐? 이게 자꾸 여성의 권익만 세우고 남성은 이런 불순한 의도가 있다 보니까 이게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폐지해야 된다고 하면 되는데 이게 전형적인 갈라치기가 되다 보니까 또 일부 남성들 특히 20대는 화도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치권이 좀 무책임한데 이게 이제 좀 그렇지만 뭐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먹히는 거예요. 이게 자극적이 왜냐하면 우리가 여유가 없고 그에 대한 공감이 이렇게 좀 풀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치권에서 내뱉어 버리니까 여기에 편승해서 언론이나 막 열광하고 그리고 찬반 논쟁이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여성가족부를 존속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당론처럼 가버리니까 개인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정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된다. 정치적 갈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총선 연령대별도 보시면 우리가 아까 또 20대, 30대, 40대는 오늘 또 지지율 보니까 민주당이 40대에서는 국민의힘하고 50% 차이로 지지를 받고 있는데 투표를 안 하시니까 60대, 70대는 막 80%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 70대, 80대를 좀 폄훼하는 요소로도 좀 작용을 하고 또 기성세대나 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20대, 30대, 40대가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좀 어떤 세대 간의 단순 문제 칩으로 하는 것인데 이 부분 또 왜 이분들이 투표를 안 했겠어요? 저는 사실은 이분들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는데 정치권에 대한 기대, 신뢰가 없을 수도 있다. 그냥 이게 희망이 없으면 왜 굳이 노력을 안 하잖아요. 그냥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왜?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다는 걸 인식했을 수도 있다. 저는 이게 답은 아닌데 그렇게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단순히 70, 80대 어르신들 투표 많다고 이분들은 뭐 좀 그렇지만 좀 보수 성향이다. 이게 단정지어서 안 된다는 거지 사실. 세대 간의 단정을 왜냐하면 저도 대구에서 정치를 하면서 그런 편견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치권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 저는 말씀을 했던 게 계속 고민해 봤는데 뭐 제도적으로 뭐 예를 들어 뭐 여성 가산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고향 기부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선거제도에서 권력별 비로를 해서 아니면 중대선거구제에서 1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2인, 3인 일부도 분명히 필요한 건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저는 편견을 없애야 된다고 봐요. 저는 선입견. 그래서 용산구청장이 얘기했던 마음의 책임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마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의 안경을 한번 스스로 봐야 된다. 그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선입견이 이게 다 지배하는 거예요. 모든 갈등의 요소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 풍산계도 엄청 이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게는 편견이에요. 편견. 저는 이 편견을 깨야 된다. 스스로 내가 가진 생각이 정답이다. 내만 옳다라는 이 생각 자체에서도 벗어나야 된다. 저는 벗어났어요.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증권회사에서 저 펀드 매니저 하면서 저는 제가 주식 제일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예. 직접 해보면 그래서 저는 늘 한 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내가 틀린다는 게 틀린다. 주식을 보면 주식이 하면 시장을 이길 수 없잖아요. 오늘같이 막 2200에서 2500 아무도 전문가 예측 못해요. 이거. 미국 나스닥 7% 상승한 거 예측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주식시장도 맞추기 어려운데 어떻게 인간의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런 진리, 정의 이걸 알 수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나서야 된다.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이게 제 핵심인데요. 이게 한번 제가 경험한 지역 젠더 세대 편견입니다.
한번 요거 한번 맞춰보세요. 이제 야구. 예, 야구에 대한 저에 대한 편견은 뭐겠어요? 삼성 라이온. 아, 진짜 정확하시네.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삼성 라이온즈 팬일 것이다. 롯데 두산이죠. 그러니까 이게 삼성 팬일 것이다. 그렇죠. 제가 말투가 조금 이제 10년 생활에서 대구 말투가 있잖아요. 대구 애가 서울에 범사 생활하면 이 말투가 뭐냐 대구지. 삼성이고 새누리당이네. 이게 선입견이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삼성 좋아하지 마. 삼성 이런 게 싫어서 그때 제가 넥센을 좋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당시인데 10년 전에는 삼성 라이온즈가 최고 부자였어요. 거기는 신정수하고 최하위 연봉자 빼고 평균이 그 당시에 2억이었습니다. 2억. 한 10년 전에. 근데 넥센 타이거즈 있잖아요. 강정호 나왔을 때 그때는 8천만 원이었어요. 연봉이.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야 이렇게 좀 그렇지만 열악한데 더 열심히 하고 이런 팀이 더 좋은 팀이 아니냐 해서 그때 이제 좀 이런 인식 편견 때문에 넥센 히어로즈를 한 4년 5년 정도 이제 팬이었던 경험이 있고 좀 더 나가자면 저는 이제 강정호를 그 당시에 제일 잘했다고 봤었는데 저도 야구를 좋아하니까 저는 진짜 이게 제 부끄러운 편견인데 저는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 나간다고 했을 때 정말 웃었어요, 속으로. 야, 저런 국내에서도 그 당시에는 이게 아시잖아요. 강정호가 워낙 잘했고 유격수 이후에 김하성 선수가 나왔었거든요. 야, 저렇게 자기 현실을 모르는 선수가 있냐고 정말 욕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김하성 선수가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얼마나 잘합니까? 그걸 보면서 야, 나도 모르게 이런 선입견이 있구나. 예, 그러면서 김하성 선수를 볼 때마다 매 느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요 임신 요 선입견은 뭘까요? 제가 경험한 선입견. 이건 아마 맞추기 참 힘들 것 같은데 한번 예. 애 나오면 결혼해서 하셨잖아요. 네. 육아는 생각을 못 하시고 애기 나오면 행복한 가정만 꾸려질 줄 아시죠? 아 그건 아닌데. 아이를 가졌다고 결혼을 했을 거다. 네, 그것도 조금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그때 이제 여성 직원이 많았어요. 임신을 했는데 일을 안 해요, 일을. 그러니까 제가 그때 30대잖아요. 그 모든 일을 저한테 다 시키는 거예요, 윗분들이. 그래서 속으로 임신하면 다지 뭐 직장 생활하면서 왜 그렇게 일을 안 하냐, 맨날 힘들고 막 누워 있고. 그게 1년 동안 2년 동안 있었어요. 2년 동안 제 그 고민이 아니고 불만을 엄청 했었거든요. 근데 이 편견이 깨진 게 뭔지 아세요? 제 와이프가 임신했는데 쓰러져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느꼈어요. 그때 직원들은 걷고 막 하려고 막 잠도 안 자려고 했던 그 직원을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 와이프는 걷지를 못합니다. 임신하고 나서 바로 쓰러집니다. 집에서. 그러면서 내가 참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편견이 있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가 가지면서 여성에 대한 임신에 대한 편견이 완전 깨진 게 제 와이프가 임신하고 나서 본 거예요, 사실. 여성에 대해서 많이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모르니까 여성의 어떤 임신했을 때의 생활이나 신체의 변화에 대해서 경험 자체를 워낙 못하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이 어르신 대구 어르신 이 편견은 뭘 것 같아요? 저한테 늘 하던 말씀. 제가 청년이지 않습니까? 힌트입니다. 요 1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맞추셔야 돼요 지금. 예. 네.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게 1등일 수 있습니다. 1등 이게 지금 어른들은 무조건 보수적이다. 네 진짜 맞습니다. 예. 두장 받았어. 두 장 받았습니다. 제가 청년이잖아요. 대구잖아요. 가장 많이 듣는 게 청년
청년들, 청년 후보로서 참 청년들 지지 많이 받을 텐데 어르신들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반대 많이 돼. 제가 그 중앙당 3번 부대변인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TV조선하고 채널A에 그 4년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TV조선 채널에 대부분들 많이 보세요, 매일. 그러니까 제가 익숙한 거예요. 제가 마스크를 써도 서전 아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평생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든 누구든지 정당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대화가 돼요. 그리고 이분들은 국민의힘을 찍지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하고 이게 지지를 더 많이 해주세요. 청년보다. 청년들은 저를 청년이라고 해서 지지하진 않아요. 예, 그냥 이제 제가 잘 모르니까 홍준표 후보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를 더 지지하는 거예요.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청년들하고 대화하는 것보다는 사실 경로당의 어르신들하고 농담하면서 대화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르신들은 매일이 아니고 한 몇십 년을 종편 정치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정치적 그런 그 평가는 둘째치고 흐름은 다 아세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4년 동안 꾸준하게 방송 나가고 하다 보니까 되게 더 저를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편견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핵심입니다. 결론 통찰력 뭐 제도나 이런 보안보다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지금 1시간 동안 하면서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졌습니까? 그런 편견을 저는 먼저 지역이 차원에서도 좀 깨고 서로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저도 39살 대구가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거기에 구청장 나오고 국회의원 나오고 시장 나왔어요. 40살에. 얼마나 그 선입견과 편견의 싸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위원장 할 때 구현 분들이 뭐 죄송하지만 저보다 20살 더 많죠. 어르신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저를 다 인정하고 존중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원들도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면 저를 인정할 수 있냐? 안 하는 분도 많죠. 그래서 저는 지역위원장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제가 못할 수도 있고 이게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들었거나 저에 대한 평판이 있으면 저한테 좀 전화로 확인을 해달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그게 오해일 수도 있고 제가 또 고쳐야 될 수도 있는데 이 대화가 없고 묻지 않고 바로 판단해버리시고 경험에 의해서 저를 매도했을 때는 저는 이제 반감이 아니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꾸준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제 스타일은 내가 가진 생각이나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게 때론 좀 갈등을 일으키더라도 이제 말하고 좀 풀려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지역이도 가정입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 이제 이성만 국회의원님이 예를 들어 뭐 국민의힘과 같이 가자라는 뭐 어떤 뭐 현수막이나 슬로건을 했다면 그 배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선입견으로 국민의힘과 같이 가자고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당의 입장과 배치되구나 이렇게 선입견을 생각하고 막 불신하고 이런 지역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뭐 위원장뿐만 아니라 서로 이제 활동하면 안 맞을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대화하면서 그런 편견을 분명히 깨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이때 제가 인간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이걸 뉴스를 듣고 제가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이거 정말 맞추시면 2장 드릴게요. 잘됐다 이거. 잘됐다 이것도. 네. 센통이다. 센통이다. 네.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행이다. 정말 제가 이것도 증권에서 했었어요. 힌트 드립니다. 증권에서. 지금. 네. 주식이 떨어지죠. 주식 떨어지거나 그거 비슷합니다. 안전 관련주가 가지고 계신 게 오르겠다. 정확합니다. 맞췄기 때문에 2장. 50점 맞을 때는 한 장. 저걸 인간을 공연하지 않고
돌아가신 분. 제가 진짜 제가 연수부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직원들한테 신입사원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2011년도잖아요. 2008년도 2007년도에 제가 연수부했어요. 신입사원들한테 그 교육 프로그램 중에 그때는 이제 그 전광판 어르신들이 막 매일 보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점 견학을 시켰는데 물어봤어요. 이게 견학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신입사원 대부분이 그래요. 야, 이게 회사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보니까 돈 안 되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만 뺑뺑 앉아가지고 주식 주문 안 넣고 맨날 전광판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때 그 2007년 15년 전이잖아요. 인간을 봐야 되고 모든 것이 현재를 보면 안 되고 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있었다. 어릴 때 이렇게 회사에 기여했기 때문에 저런 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산업의 모든 것을 봤을 때 인간을 이렇게 좀 그렇지만 좀 이제 어떤 금전적으로 수단이라 보면 안 되고 인간 자체의 존엄성을 봐야 돼. 존경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2012년도에 너무 몰입했었는지 모르지만 그때 지진이 나고 야 그때 장 마감이 3시거든요. 2시 50분. 야 지진 관련 좀 빨리 사야지. 그때 제가 야 이게 참 인간에 대한 어떤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일본이 아니라 뭐 이렇게 다른 데도 15,000명이 돌아가시고 이게 엄청난 지진이었는데 걱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지진 관련주 사양해야 되는데 막 찾고 있었어. 그런 거 보면서 야 내가 참 이게 무섭게 변해가는구나 돈에나든지 직업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도 좀 모든 걸 표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같이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서로 이제 유익한 대화, 서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대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같이. 그래서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70-80%가 거의 국민의힘을 지지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이제 배워요. 이런 관심과 이런 컨셉으로 어떤 민주당에 대한 비난, 어떤 국가를 바라보는 것들 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일단 생각하고 또 저도 그분들하고 선거 기간에도 30분 동안 또 때로는 표가 안 되지만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솔직한 감정, 의견을 막 이야기해요. 그래서 싸우려고 이기려고 하는 대화가 아니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우리 대부분 뭐 한두 명은 선출직 나가지만 저는 정치를 하는 것이 꼭 선출직 특히 뭐 국회의원 대통령이 되는 것만이 정치 활동은 아니다. 이렇게 지역이 활동하면서 또 이제 주변에 투표 권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물론 여기에 계신 분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에 지지를 하겠지만 주변에 그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그냥 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올바른 투표 참여를 해야 되는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이고 저도 꼭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대화와 올바른 투표 그러니까 누가 국회의원 누가 대통령 되는 것만큼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투표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고민과 대화가 좀 중요하면 이런 것이 잘 해결되면 앞서 우리가 갈등을 일으켰던 세대, 지역, 젠더 갈등이 지금보다 좀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치네요. 이제 한 15분 했으니까 뭐 Q&A 시간 혹시 있으시면 질문하면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 2등 당첨권입니다. 네. 네, 뭐 주제 말고 뭐 편하게 뭐 대구 정서라든지 아니면 뭐 홍준표 시장 잘하는지 뭐 여쭤봐주시면 네. 저는 70대인데요. 제가 가장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정치 때문에 근자와 이 정치가 상당히 민감해져가지고 친구들 만나고 제가 엄청 힘들어요. 저는 10대인데
예를 들어서 10명이 만나면 1대 9, 20명 만나면 1대 20으로 10으로 다 싸우시죠. 싸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뭐 더 꼭 민주당이라서 그런 거 아니고 국진당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이게 옳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전혀 시도 안 박혀요.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 건지 한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떻게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렇죠. 그냥 독일이가. 대구도 똑같습니다. 대구도 저도 뭐 ROTC인데 ROTC 막 하면 막 그 모임 많이 해도 막 엄청 심해요. 거기는 또 그 이제 막 공사나 시킨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되게 웃을 일이 아니고 이게 되게 그게 우려를 많이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저만의 대화 방식인데 그 우리는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을 때 90% 똑같아요. 잘하는 거에 대한 부각에서 설명을 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보완하거나 미비한 10% 가지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그럼 저는 되게 옳다 문제 제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 잘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똑같잖아요. 지지하는 이게 다른 것이지 대한민국과 대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똑같지 않냐. 그렇게 이제 조금 싸우려고 하진 않은 것 같고 대신에 최근에 저도 이제 많이 이제 부딪히는 것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일부 우려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저도 똑같이 이제 동성애는 반대한다. 근데 이 차별에 대한 원치지는 동성애를 이렇게 확대하고 이런 것이 아닌데 악용할 우려 있다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법체제. 그러면 서로 인정하는 것인데 본질은 뭐냐면 차별을 하지 말자라는 것인데 이 금지법이 차별을 더 갈등을 일으키면 저는 이게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면 답은 안 나와요. 결국엔 가서 그때도 캠핑 가서 캠핑 아니고 여행 가서 이렇게 부드럽고 즐거운 마음이었는데 이 한 1시간 정도 이게 대화가 길어져서 결국에는 좀 저도 죄송한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래서 저는 솔직한 의견이나 이거를 부드러운 단어로 얘기하는 거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언성 안 높이고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술적 왜냐면 대화를 하는 상대가 그냥 정말 옛날 우리 70대에서 그 상력이 없고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많이 대화를 하는 데가 현직 총장 뭐 그렇죠. 완스타 출신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뭐 고장 출신 뭐 그런데 어쩌고 저렇게 제가 살 때는 저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게 무슨 어쩌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저도 이제 이해갑니다. 이제 그 말씀드리지만 이 사고라 편견이라는 게 그게 딱 이렇게 잡혀 있는데 아무리 논리적이나 그게 어렵죠 사실. 그럼 저는 그 인정을 해줘야 된다. 저도 어르신들 대구의 어르신이 저를 응원하고 지지하더라도 표는 국민의힘을 줘요. 아 진짜로. 맞아요. 홍준표 욕 실컷해도 표는 국민의힘을 줘요. 맞아요. 예, 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인정하되 대신에 그런 것들이 스스로가 느낌이죠. 우리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이. 아, 내가 보면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정도의 그 문을 열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않겠냐. 왜냐면 그 사람은 그렇게 믿는 거고 그렇게 신뢰고 확신이 있는데 굳어가지고 어떤 말을 해도 솔직히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뭐 좀 그렇지만 국민의힘에 계신 분이 또 이런 문제를 똑같이 얘기하시겠죠. 야 저기는 아무리 얘기해도 맨날 민주당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전라도 같은 데 가서는 하겠죠. 이제 높은 사람, 박사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그 말씀해주신 게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저는 인정하고 왜냐하면 그 존중의 자세는 필요한 것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에서 10년, 20년 해서 제가 당선될 가능성이 몇 % 같아요? 100%요. 예? 100%? 3장 드릴게요. 네. 네. 그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 제 역할이 당선되면 좋은 거지만 그런 그 갈등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맞기 때문에 이제 계속 활동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진짜 네. 좀 의심스러운데 지역 신호가 굉장히 많아요. 네?
지역 심화가 예. 지역적으로 대구, 강주인데 강주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5.18이라는 예, 사건이 있었고 그러고서 불신이 있는데 왜 대구는 저렇게 아무도 없었는데 이쪽을 굉장히 포함하듯이 빨갱이라고 그러는데 본인 시선이 어디에서 저렇게 내가 그냥 이제 말씀드린 생활 가운데 저도 대구에서 계속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도 광주에 간 지가 4년 전에 구청장 선거할 때 한번 갔었는데 저도 놀랬던 게 그때도 막 전두환 관련해서 막 방송하더라고요. 전 진짜 충격이었어요. 대구에서는 전두환 얘기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육이라든지 환경 자체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5.18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재명 후보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어떤 좀 이제 다른 정보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믿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경에 자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뭐 또 두 번째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좀 야구로 표현하자면 이제 국민의힘은 우리 이제 뭐 혜태 타이거즈, 뭐 삼성 라이온즈 이게 내 편이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정서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본인들은 똑같아요. 하나 이글스를 좋아하더라도 못해도 내가 하나 이글스 팬으로서 내가 지지 안 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이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번 4년 전에 야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너희 정신 차려라고 해서 이제 민주당에 지지를 많이 해주셨는데 또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그렇지만 우리도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때 더 열심히 잘했어야 되는 게 분명히 있었다. 그렇다 보니까 대구 시민들 중에는 결국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좀 속된 말 이놈 뽑거나 저놈 뽑거나 똑같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진영 간의 어떤 표 대결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결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싫어하더라도 전라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 전라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답을 못 드리는데 투표율이 높고 몰표가 나오는 게 이게 위기의식이 있다 보니 일단 좀 지지해야 된다는 게 있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막 민주당이 지지가 막 확장되고 엄청나게 커지면 더 힘들어요, 선거 치르기가. 왜냐하면 그 위기의식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면은 다 내어주고 공산주의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더 결집해서 더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정말 공산주의가 됐나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게 너무 저는 마스크 벗고 잘안 들려. 저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기준은 똑같아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무능을 욕해요. 대구에서 문재인 대통령 싫어 못한다. 그럼 제가 얘기해요. 아니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5천만 정신교육을 어떻게 하냐? 그럼 유능한 거지. 기준이 다르지 않냐. 경제 살리는 것보다 정신교육 시켜서 공산화 시키는 게 더 어려운 것인데 그걸 할 수 있다고 믿는 거면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난 능력자라고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공산화 시켰을 때 득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대화라는 거예요. 너무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근데 그게 구구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 가짜뉴스를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더 또 세미나를 많이 시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편견이 믿고 싶은 것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 제기할 때 말씀드려요. 민주당이 일 못하거나 그리고 민주당이 부족하다라고 지지 안 하는 건 이해하는 거예요. 그건 개인의 선택이니까. 근데 말씀하셨지만 공산화 시킨다거나 그런 거는 그런 기준으로는 동의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싸운다기보다는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4년 동안. 예.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게 점점 왜냐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들. 그게 또 본인이 지는 걸 또 싫어하세요, 다. 왜냐면 저도 말씀드렸죠. 제가 증권회사 출신이잖아요. 그럼 기업에 대해서 제가 더 잘 알겠죠. 근데 이제 택시 하시는 분하고 막 물어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수익 나는 게 코로나 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지금 다 주식회가 3,200해서 세 곳가 찍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버는데 이 기업들이 우리 시장에까지나 뭐 여러 가지 사에서 안 온다 보니까 체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안 믿는 거예요, 사실. 너무 놀라워요. 하여튼 저는 지금보다 공부해서 하는데 너무 놀라울 정도로 좀 무식하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맞아 이런 편견일 수 있는데 대구도 이제 더 들어가 보면 제가 그래서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해요. 한 표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가는 것이지 만약에 10%를 나눴을 때는 아마 국민의힘 한 민주사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아는 부분도 있고 진짜로 뭐 진짜 뭐 죽어도 이게 한쪽이다 맞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 한 30-40%는 그래도 하기보다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어요. 말씀드리지만 표는 안 찍을 수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잘못이고 이런 환경에서는 내가 잘못했구나 아는 분이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전체 표만 바꾸니까 막 대부분 민주당 입장에서 좀 이게 이해가 안 가고 막 이렇게 경멸이라기보다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나 그런 이유도 알아요 저는. 예. 제가 가장 그렇죠. 이해 안 되는 건 공산주의라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대구 시민이 70%가 공산주의를 반대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5%나 뭐 몇 %는 오지만 극소수라는 거 다 공산주의라고 하지 공산주의가 걱정돼서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예. 제가요 그 사례별로 한 분 질문해 보겠는데 예. 이제 선생님도 대구에서 이제 항상 주변에 보수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저도 같은 경우에 왜냐면 교직에 있었는데 네. 교직은 대부분 보수로 보면 맞거든요. 안정되고 가니까. 근데 한 가지 예를 들 거예요. 그때는 문재인도 왜 저 북한식 터주시고 왜 바보짓 하고 있느냐 이렇게 토론이 됐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똑같습니다. 저도 그 국회의원 선거 때 얘기해요. 이렇게 민주당은 북한한테 너무 약하고 맨날 돈 주냐. 근데 돈 주는 거는 사실과 다르죠. MB 정부 때나 그 박근혜 정부 때 돈을 더 준 그는 이제 원족에 있는 그 돈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는 얘기했죠. 저도 정운장교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에요. 북한. 그러나 평화는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후보도 늘 얘기하는데 저도 그게 동의하는 것이 뭐냐면 최악의 평화가 최선의 전쟁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북한을 좋아서나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자존심이 상하지만 대통령이라면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해 평화를 위해서는 무릎이라도 꿇으면 꿇을 정도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이해를 사람들이 뭐 참.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해하거나 안 하든 그 상대편인 것이고 왜냐하면 뭐 전쟁해갖고 그냥 없애버리자 하시는 분도 개인의 생각이 있는 건데 선제공격하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걸 멈추게 되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제 공격해서 아예 그 북한을 괴멸시키고 없애고 걔네 우리는 그러니까 다 제tab이 돼버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 최악의 평화가 저는 최선의 전쟁보다 낫다라는 이거 그런 말이야. 그래서 그 평화를 위해 우리 민주당이 정말 그 자존심이나 그런 걸 하면서도 계속 달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설명을 계속 합니다. 저는. 네. 대구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대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미스테리한 건데 제가 종편에 나오면서 그 어르신들한테 욕먹은 게 두 가지예요. 조국 장관 비호, 윤석열 비호. 왜?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이명박을 잡아놨잖아요. 엄청 싫어요, 사실 조국하고 윤석열을. 그래서 이준석 그 당대표가 대구에 가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이준석은 대구에서 인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멘트는 이거예요. 우리 윤석열 후보도 저처럼 그렇게 오면 환호해 주실 거죠? 그게 기본적으로는 싫어하는 것인데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은 막 일 잘하고 이렇게 해서 찍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서 민주당이 싫어서 아니면 그 대안으로 하는 것이지 일 잘해서 하진 않아요 사실. 그리고 이거 대구의 약간 편견적인 말씀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유교적인 문화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게 저는 공감하고 이해는 가는데 그 배우자 그 상이 좀 이렇게 이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다정하기도 하고 좀 안방마님 같은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어르신들이 선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런 거에는 안 맞잖아요, 사실. 그래서 되게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 네. 대구 시장 화전한 거는 다 정리 잘 됐나요? 매천 시장은 계속 그 이번에 국비 시비 해가지고 민주당도 당연히 이제 야당이지만 또 있으니까 주도적으로 해서 금액은 모르지만 150억인가 해서 계속 지원을 좀 신속하게 하자라고 해서 그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여야 떠나서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남의 최대 농수산물 시장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또 뭐 다른 뭐 개인적인 질문 있으시면 네. 다음 국회의원 대구에서 나가시네. 이 부분은 제가 사실 그 공격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위원장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비례대표. 대구는 아시면 험지 몫이 있습니다. 험지 몫. 그래서 저는 제도가 뭐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녹화하는 좀 있을 거예요. 편하게 말씀드리면 한도나 전라도 이런 갈등 같은 걸 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 균형 발전 우리도 그 참 좋은 지방 정부 위원회가 있듯이 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예타 면제도 해서 수익성보다는 지역의 균형을 위해서 교토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인프라 같은 것도 잘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예산도 저희가 8대2에서 그래도 7대3으로 했고 궁극적으로 6대4까지 해서 사실 돈과 어떤 그런 인프라가 좀 병행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미진하다 보니까 그리고 중앙에서나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예산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지방까지 내려가는데 뭐 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말씀드린 처음에 그 지방 그 고향 기부세 제도 같은 것도 이런 제도의 하나의 방안이라서 이런 부분은 계속 고민해서 좋은 정책들이 이제 계속 나오겠죠, 이제. 왜냐하면 지방이 이제 소멸되니까 위기의식이 다 있는 거니까. 여기 제일 좋은 방법은요. 내가 한 50년 전에 신문을 봤는데 이름이 이제 미신한부 국민 장군인데 글을 썼어요. 그때 이 지역 이런 하기 위해서 정말 솔직한 얘기 같아. 빨리 어떻게 주변에 서울에 살면 경상도 전라도 모여 살기도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잘 눈떠가 봐가지고 두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사돈을 만들으라고 하더라고요. 사돈. 성이 좋은 거래.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게 내가 이제 내 주변에 한 집 큰 집 봐가지고 사돈 돼가지고 잘 지내는 거 봤어. 그 내가 그냥 그렇게 하고 우리 애들한테도 가끔 뭐 그런 일을 많이 해봤는데 우연인지 모르지만 내 말 들어다니고 한 둘째 아이는 이제 광주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어 이제. 그러니까 보는 눈이 아무래도 좀 달라지더라고. 아무래도 또 조심도 해야 되고 일단 조심도 해야 되고 또 좋게 해석도 해보이다고. 모든 같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달라지는 거든 이제 사람을 보는 거지. 그래서 그건 그때 신문에 본 건데 난 못 찾지만 제일 정답이에요. 조양승의 말씀처럼 맞죠. 그래서 저도 대구시장 청년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광주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연애나 이런 것도 사실 이렇게 제한되니까 저는 그 광주하고 대구하고 달빛철도 같은 경우에도 예타가 안 나옵니다. 그게 수요가 안 되니.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인적 교류부터 하자. 그래서 서로 자주 만나고 남녀간에도 자유롭게 또 좀 이렇게 만남도 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지 이게 더 인프라가 생길 요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게 답은 아닌데 그렇게 교류, 대화 이런 게 진짜 필요한 게 맞죠, 사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광주 결혼하면 광주에서 와야 돼요, 가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 지금 대구 경북하고
부산 경남의 사례를 들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는 사실은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이나 정치적인 쏠림 현상이 비슷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물론 다양한 분들이 노력하셨고 그렇긴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신 다음부터 이제 부산 경남은 정치적으로 지역성이 좀 많이 옅어졌고 어느 순간에는 뭐 부산시장도 민주당이 하시고 그런 변화가 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대구 경북도 한 번에 그런 지금까지 노력하신 거를 가지고 좀 정치적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유능한 분이 한번 큰 일을 맡아주는 것도 그분들의 오래된 편견과 일종의 아직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럴 텐데 그걸 한번 깨주는 것은 이런 인적 교류도 참 좋은 방법이고 한번 좀 걸출한 인물이 국가 지도자가 돼서 그러면 한번 바꿔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드리면 김부겸 총리님도 그렇고 홍일학 의원님도 그렇고 대구에서 이렇게 많이 이제 인정받고 어떻게 보면 당에서도 지원이나 이렇게 해서 성장을 또 많이 해서 기회를 많이 해서 많이 옅어졌어요. 그래서 지방선거를 말씀드렸지만 저도 신인인데도 33%라는 걸 받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변화도 있는 것이고 또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냉정히 말씀드리면 개인의 어떤 한 인물에 대한 투자나 그런 것보다는 저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개인이 없어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토양 전반에 대한 민주당이 그런 시스템적인 투자.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비례든 국회의원이 되면 시당위원장도 의무적으로 하고 또 당의 요청이 있을 때는 시장 출마를 강제화는 아니더라도 해야 되는 어떤 선의의 약속이나 행동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제가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제가 국민의힘으로 가봤던 생각이 있어요. 그럼 민주당이 그동안 투자했던 거나 이 인프라가 완전히 깨지고 이후에 저 같은 사람이 민주당에서 대구에서 정치하면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제가 정말 국민의힘을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인적 투자는 아니다. 시스템 투자. 네. 또 이제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마쳐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또 부족한데 이렇게 또 강의라기보다는 앞에서 나와서 대화하고 의견 나눌 수 있게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부평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왔는데 다음에도 오면 더 따뜻하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